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팍팍한 세상살이를 견뎌내시느라 정말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았네요. 이따금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마 과거의 저였다면 저 생각을 수도 없이 반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오늘의 저는 과거와 달리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삶은 변함없지만요. 왜 그렇게 바뀌었냐고요?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딸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 소중한 보물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게 갑자기 생긴 딸에 관한 이야기 말이죠.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아마 시간이 좀 되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곳에서 장사를 하던 때로 말이에요. 어이구, 명절인데도 안 쉬고 일한 거야? 본거에라도 좀 다녀오지. 부모님이 서운해 하시겠어. 서운해할 부모님 안 계세요. 어이구, 말 그렇게 할 거야? 나중에 후회한다. 부모님 옆에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안 그러면 늦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정말로 제가 효도할 부모가 없어요. 명절에 찾아갈 친척도 없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잔소리라도 들으려고 가게 문 열었잖아요. 저는 천의 고아로 살아왔어요. 혼자서 아주 악착같이 살아나갔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너는 가족이나 친척도 없냐고 하면 저는 없다고 했어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허허허 웃으면서 애초에 그냥 혼자 세상에 뚝 떨어진 사람이라서 나는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팔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너스레도 떨었네요. 그렇게 평생을 저는 혼자 살아갈 줄 알았어요. 제 인생은 그렇게 외롭고 또 외로운 인생이라고 주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렁각시 이야기 아세요? 우연히 좋은 우렁이를 집에 두고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그 이야기 말이에요. 참 이상하게도 저는 그런 일을 실제로 겪고야 말았어요. 정말로 가게에 CCTV라도 더 달던가 해야겠어요. 이게 뭐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느낌이 묘하다니까요. 사장님네는 뭐 그런 일 없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장사하는데 이거 영 이상하잖아요. 아이고, 자기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지난번에 저기 빵집에 도둑 든 것 때문에 다들 예민해서 그러지 뭐. 너무 그렇게 한쪽만으로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도 그렇게 보여. 너무 그러지 마로. 사람들은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죠. 저도 다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누군가 실수를 하고 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일 많잖아요. 주소를 잘못 알아서 누군가 뭘 잘못 두고 갔다거나 하는 일 말이에요. 저도 그런 일을 겪었죠. 그것도 한 달 가까이를 말이에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음식점을 하면서 홀 장사랑 배달 장사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돈 버는 것 말고는 인생 목표가 없었던 터라 아침, 점심, 저녁, 새벽까지 손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저는 가게에 나가 있었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자꾸만 가게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저처럼 장사하는 사장님들은 아실 겁니다. 너무 힘든 날에는 마감도 제대로 못하고 대충 뒷정리만 정리하고 들어가서 출근해서 그제야 정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분명히 제가 다 치우지 않고 가게 문을 닫았는데 가게로 돌아와 보면 왠지 모르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그거 정말 이상했어요. 더 웃긴 건 가게에서 딱 청소만 하고 나간다는 거였죠. 마감 시제를 가져가지도 않았고 진짜 딱 청소만 하고 갔다니까요. 어머, 잠깐만요. 저기요. 누구신데 이래요? 누구신데 여기를 자꾸 치우고 가시냐고요. 이것 보세요. 어머머, 저거 뭐야? 정말로 사람이 가게에 드나든 거야? 여보, 얼른 나와봐. 미정이 가게에 사람이 드나들어.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모두가 제가 예민해져서 그런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말을 뒤엎는 순간도 생겨났었죠. 그 우렁각시를 제가 실제로 마주한 것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가게 마감을 하고 나가는 척하고 가게 뒤편으로 나가서 그쪽에 차를 세워두고 잠복을 했었거든요. 한 새벽 5시쯤 되니까 누가 가게 앞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문을 따고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머,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소름이 쫙 끼치는데 정말 화들짝 놀랐었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어서 한참을 지켜보다가 그 사람이 나올 때쯤 가게로 제가 후다닥 다가갔죠. 혹시나 가게 안에 있을 때 들이닥치면 위험할까봐 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의문의 존재였던 우렁각 씨는 저를 보더니만 후다닥 달려가더라고요. 체형이 그리 크지도 않고 작은 체형이었는데 달리기가 정말이지 엄청 빠르더라고요. 야간 영업을 하던 이유 사장님 부부도 함께 도와 달려 나와 주셨지만 결국은 놓치고 말았어요. 그 일이 있는 뒤로는 영 찜찜해서 도어록 지문인식 되는 걸로 바꿨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끊이질 않았죠. 그 뒤로도 동네에 이상한 일은 계속 생겨났어요. 너 이리 와. 너 당장 너희 부모님 전화번호 말해. 이 조그만한 게 어디서 이렇게 못된 걸 배운 거야. 너 이거 나중에 커서도 큰일 나는 거야. 알아? 너희 엄마 어딨냐고. 몰라요. 우리 엄마 핸드폰 번호를 내가 왜 아줌마한테 알려줘요. 싫어요. 이거 안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이거 놔주세요. 평소에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였는데 잡음이 많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게에서 우렁각시 사건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맞은편 가게 사장님이 초등학교 저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 뒷목을 잡고 거의 쥐잡듯이 잡고 있더라고요. 그 집은 무인 문구점이었는데 사장 손에 들린 색연필 묶음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아이가 물건을 훔쳤다고 해도 말을 너무 세게 하는데 그 모습이 영 보기 힘들었어요. 사장님, 제가 그 애가 가져가려 했던 색연필값 낼게요. 아직 어린애 같은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얘 아가, 너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다른 사람 물건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 네가 힘들어져. 이모말 무슨 말인지 아니? 요 놈이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아유, 요즘 애들 무섭다 무서워. 내가 뉴스로만 봤지. 내가 실제로 장사하면서 이렇게 손 타는 건 처음이라니까. 우리 동네 아니랬는데 어제 동네가 이렇게 돼가나 몰라. 오지랖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아이가 혼나는 모습을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냥 손버릇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형편이 정말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그게 이유였어요. 계절에 맞지 않은 옷에 꾀지지한 얼굴까지 꼭 제 어릴 적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른을 바라보는 불신 가득한 그 눈빛까지 누가 일부러 제 어릴 적 모습을 꼭 닮은 그 아이를 데려다 놓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이 제가 그 아이와 처음 만나게 된 순간이었어요. 남의 물건 허락 없이 손대면 나중에 커서도 내내 네 꿈속에 나온다. 그러지 마, 정말이야. 아유, 저거 봐봐, 저거. 아이고, 심 사장. 저런 애들은 도와줘봤자 고마운 줄도 모른다니까. 아유, 그나저나 요새 동네가 영 심란해. 심 사장네도 배달 때문에 피해본 적 없어? 요새 그렇게 배달 가지고서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대. 심 사장네도 조심해. 내가 심 사장은 사람 심정이 좋아서 그게 걱정이라니까. 그 시국 이후로 배달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자영업자들한테 배달은 희비를 함께 안겨다 주는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한창 뉴스에서도 그런 내용을 많이 다뤘었잖아요. 배달을 해서 현장 결제하겠다고 해놓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가 하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 동정심을 유발해서는 순 거짓말로 자기네들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일부 못된 사람들 소식 말이에요. 저희 동네에도 배달 어플을 이용해서 외상을 한다고 하고서 돈을 갚지 않은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딱 제가 우렁각 씨를 만나고 그 손버릇 안 좋은 아이를 마주하던 그 시기 딱 그때부터 유독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그게 다른 가게에만 벌어지는 남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러시안 룰렛처럼 걸릴 사람만 걸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제가 그 게임에 떡하니 걸릴 것이라고 말이에요. 저한테 벌어진 그 일은 외상을 한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가게에 직접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아, 정말 미치겠네. 기사님, 제가 왜 기사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겠어요. 기사님이나 저희나 다들 바쁜 입장인데 제가 왜 기사님한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겠어요. 저도 당황스러워요. 아, 나야말로 당황스러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배달 찾으러 왔는데 음식이 없으니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기나 해요. 결국은 요금 배달하는 내가 직접적으로 먹는 거라고요. 어느 날부턴지 주방 출입구 쪽에 배달 나갈 음식을 내버려 두었는데 그 음식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런 일이 두세 번이나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잦아지니까 이거는 진짜 제대로 잡아서 혼쭐을 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배달 기사님이 가져가셨나 보다 했는데 배달 기사님이 화를 내더라고요. 음식 언제 나오냐고 말입니다. 제가 그때 알아챘어요. 이거는 음식이 다른 사람 손을 탄 것이구나 하고서 말이에요. 그래서 CCTV로 확인해 봤는데 아유, 이게 또 사각지대라 잘 보이지도 않는 거 있죠. 그래서 나중 가서는 제가 그 바쁜 와중에도 일일이 배달 기사님들 오면 한 봉지씩 꺼내서 내주고 그랬다니까요. 저도 점점 손님들한테 마음의 문을 닫게 된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9살짜리 꼬마가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비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아 하니 그때 무인 문방구에서 색연필 훔쳤던 그 꼬맹이였어요. 아줌마, 그동안 제가 훔쳐갔어요. 엄마가 병에 걸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줌마. 엄마가 가서 아줌마한테 용서를 빌라고 했어요. 너 지난번에 아줌마가 얘기했었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른 되어서도 내내 생각날 거야. 아휴, 아무리 엄마가 편찮으셔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빠는 집에 안 계셔? 아빠 연락처라도 좀 줘봐. 너 이렇게 자꾸 하면 이 동네에서 미움받아. 아빠는 어디 있냐는 저의 물음에 그 어린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아이가 거짓말하려고 머리 굴리는 줄 알고 막 혼냈었어요. 한 번 다른 사람 물건 훔쳐서 내가 돈까지 대신 내줬는데 아이가 우리 가게에서도 똑같이 나쁜 짓을 하니 속이 상하기도 하고 제 어릴 적 모습 같아 안타까움에 화도 났거든요. 제가 다그치니까 아이가 갑자기 펑펑 울더라고요. 큰 소리로 엉엉 말이에요. 아빠 없어요. 아빠 무서워서 나랑 엄마랑 여기를 도망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빠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아빠 싫단 말이에요.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 아픈 건데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러 왔잖아요. 엄마가 이모한테 사과하고 용서받고 오라고 했어요. 그 전에는 들어오지 말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아빠라는 단어 하나에 귀신을 본 듯 질색을 하며 우는데 그제야 아이 몰골이 눈에 제대로 들어오더라고요. 지난번에 문구점에서는 옷차림새만 눈에 들어왔다면 저 때는 정말로 아이의 몰골이 눈에 들어왔어요. 또래보다 꽤 작고 마른 체구, 머리는 언제 자른 건지 알 수 없는 지저분한 상태. 그걸 보니 화가 아니라 동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아이가 저런 몰골이라면 아이 엄마 상태도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아이한테 밥을 먹이고서 아이를 앞장 세워 그 집에 찾아갔어요. 불쌍한 모녀에게 돈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엉엉 울던 아이는 어느새 저에 대한 긴장이 풀렸는지 그 작은 손으로 저를 꼭 잡고 앞장서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따라 들어간 집에서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집에 찾아가 들어선 순간 저는 아이 엄마를 보고서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너 왜 이러고 있어? 왜 이러고 살고 있냐고? 그렇게 너 잘났다고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집 나간 기집애가 왜 이렇게 살고 있냐고. 그 자식 어딨어? 그 망할 놈 어딨어? 너 누가 이딴 식으로 있으래? 누가 이렇게 망가져서 있으라고 했냐고. 제가 찾아간 그 집, 그 꼬마 아이의 집에서 누구를 마주했는 줄 아세요? 아이의 엄마라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제 여동생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제 여동생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천의 고아로 고아원에서 저와 같이 자란 저의 친여동생이 처참한 몰골로 있었어요. 저희 부모라는 사람들은 자기네 둘이 이혼하면서 저희 자매를 키우기 싫다고 서로 떠밀다가 저희를 그대로 고아원에 내다 버렸거든요. 언제 오겠다는 그딴 감성적인 거짓말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 말 그대로 저희 자매를 고아원에 그냥 버려두고 갔었어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로 결혼이고 연애고 죽을 때까지 안 할 것이다. 나는 그냥 내 동생이랑 나랑 단둘이서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하지만 제 여동생은 달랐죠. 결혼해봤자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 인생 더 꼬이는 것뿐이야. 원래 딸들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 하잖아. 아니 우리도 그럼 뻔하지 않겠니? 언니, 그거는 엄마 이야기인 거지. 우리가 엄마랑 똑같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는 거야. 나 언니랑 달라. 나 하루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일찍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어순도순 잘 살고 싶은데. 아이고, 그렇게 어릴 때는 언니랑 같이 살 거라고 찡찡 짜던 게 그니까 마음이 바뀌냐? 그래도 나는 결혼은 반대야. 결혼해서 좋은 게 뭐가 있겠냐 이거야. 여동생은 늘 저와는 반대였어요.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던 저와는 달리 여동생은 하루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죠. 온전히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부모한테서 받은 상처로 마음을 닫은 저와 달리 여동생은 부모한테 받은 상처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치유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생이 막 25살이 되던 해 일하는 공장에서 좋은 남자 만났다며 그 남자와 함께 제 앞에 나타났었어요.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여기서 예상이 가시죠? 동생이 데려온 그 남자가 개차반일 것 같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냥 누가 봐도 사람에 대한 아무런 감이 없는 사람이 봐도 여동생이 데려온 남자는 개 망나니 느낌이 물씬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할 거면 결혼하고 나서 먹고 살 돈은 좀 모은 거냐라고 묻는 제 질문에 동생이 데려온 그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어요. 에? 아니 제 나이가 이제 겨우 23인데 모아둔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부모한테 받을 돈도 없어요. 원래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고. 저도 혜정이처럼 부모가 개판이라서요. 그냥 저 혼자 독고다이로 살았어요. 뭐 없는 살림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살림부터 시작하는 거 난 싫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쪽한테 얘기하는 게 어디 뭐 재벌들처럼 어마어마하게 돈을 모았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둘이서 당장에 결혼하고 나서 살 집은 구할 능력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뭐가 개판이라고요? 말하는 뽐새 보셨나요? 저렇게 개념 없이 미친 인간처럼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여동생과 저 망할 망나니 놈의 결혼을 허락할 수가 있겠어요. 제 뇌가 녹아내리지 않고서야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정말로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저는 정말 싫었어요. 저의 유일한 가족이자 저한테는 동생이 있고 내 전부인 그 아이가 저런 인간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게 정말 죽도록 싫었거든요. 좋은 사람 아니라고 헤어져라 좋게 타일러도 보고 화도 내보고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해봤지만 결국 여동생은 저한테 원망 섞인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두고 그 망나니 같은 놈을 따라 집을 나섰었습니다. 그렇게 집 나간 지 10년 만에 동생은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초췌한 몰골로 말이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겠다면서 네 앞길 막지 말라고 언니보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던 년이 왜 이러고 있어? 너 어디 아픈 거야? 어디 아픈 건데? 이 나쁜 기집애야. 그렇게 나갔으면 차라리 큰 소리 똥똥 치면서 잘 살기라도 하지. 왜 이러고 있어? 언니 내가 정말 미안해. 언니 속 썩여서 내가 정말 미안해. 나 언니 속 썩이고 그렇게 집 나가서 단 한 번도 마음 편했던 적 없었어. 정말이야.
그렇게 얼마나 여동생과 서로 껴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겨우 진정되고 나서야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여동생은 그 망나니 같은 놈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바로 아이를 가졌다고 했어요. 동생이 아이를 가진 그 아이가 바로 저희 가게에서 배달 음식을 훔쳤던 그 아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조카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동생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비밀을 말이에요. 혹시나 해서 언니가 어릴 때부터 얘기했던 동네로 온 거야. 언니가 여기 살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냥 내 가게 차려서 소소하게 살고 싶다고. 그런데 진짜 언니가 있는 거야. 언니랑 나랑 생일 같으니까 우리 생일 눌렀는데 열리더라고, 문이.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어떻게 해야 언니 마음 상처낸 거 내가 다 갚을까 해서 그렇게 했었어. 미안해. 놀랐었지? 한 동네에 살면서 동생을 마주치지 못한 것도 신기할 따름이었는데 동생이 저를 일부러 피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가게에서 우렁각시 노릇을 하고 갔던 것도 다름 아닌 제 여동생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한테 원망 어린 편지만 남겨두고 집을 나가 살면서 동생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집을 나갔던 걸 후회했었다고 했어요. 제가 망나니같이 보았던 게 그놈의 실체가 맞았던 겁니다. 말 그대로 망나니 같은 게 망나니 짓을 한 것이었어요. 저 어린애 낳고서 어린애 등에 업고 나 혼자 돈 벌러 다녔어. 말도 안 되지.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겠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더라, 언니. 애 없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해서 팅팅 부은 몸으로 돈 벌었어. 그 망나니 놈과 살면서 돈도 제 동생이 혼자 다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산후조리도 못한 채로 힘겹게 돈을 벌었을 동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뿐이게요. 그 인간 툭하면 술 먹고 망나니 짓하고 아주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속속들이 골라서 했더라고요. 동생이 자기한테 그렇게 괴팍하게 구는 건 그래도 견딜 수 있었는데 어린 자식한테 괴팍하게 구는 걸 보니 못 살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큼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지. 우리 수아한테 그런 모습 그만 보이고 싶어서. 그런데 이혼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거야. 이혼할 거면 자기 빚 다 안고 가라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살아왔는데 내가 그 인간 빚을 어떻게 갚아? 그랬더니만 난리가 났더라고. 빚 갚아주기 전까지는 이혼 안 해준다고. 그래서 수아 데리고 도망쳤어. 몇 년 숨어 있으면 실종 처리될 테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이혼하지 않을까 해서. 그 사람 만나는 여자도 있었거든. 개만도 못한 놈. 그 자식은 이혼을 빌미로 자기가 지은 빚을 제 여동생한테 다 떠넘기려 한 거였어요. 그렇게 자식이랑 살아보겠다고 제 여동생이 도망을 쳤는데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최장한 말입니다. 너무 늦게 알았다고 했어요. 어느 날은 배가 너무 아팠는데 돈이 없어서 끙끙 앓다가 겨우겨우 사회복지통에서 병원에 갔었나 봐요. 그렇게 찾아간 병원에서 췌장암 선고를 받았던 거고요. 그런데 췌장암이 이미 진행된 후였던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혼자 살다가 우연히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이 암이라니, 시한부라니. 아니 우리 자매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우리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지? 라는 생각에 하늘이 너무 싫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한데 내가 언니한테 염치가 없는데 우리 수아 좀 언니가 지켜주면 안 될까? 그 인간 나 세상 떠나면 우리 수아한테 빚 넘기려고 할 인간이야. 그거 미친놈 아니라니? 야, 짐승도 자기 새끼 거두겠다고 지 목숨을 내놓는데 그게 사람이라니? 너 그 자식이랑 바람난 여자랑은 얘기해 본 거야? 그년 뭐하는 년이니? 그거 제정신이나 박힌 거겠니? 똑같지 뭐. 그 인간이랑 만나는 여자도 똑같은 사람이고 나 아프다고 집 보증금 뺀 거라도 좀 달라니까 되려 나한테 사망보험 들은 거 있냐고 물어보더라. 그거 준다고 약속하면 치료비 좀 주겠다고. 저 말을 듣는데 제가 그냥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러고 싶지 않다는 여동생 겨우 설득해서 여동생 남편 놈 신상 알아냈어요. 여동생은 굳이 그런 인간이랑 제가 엮이는 게 싫다고 계속 거절했었거든요. 저는 정신 차리라고,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네 자식이 있는데 엄마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러는 거 아니라고 버럭 화도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제 돈 들여서 흥신소 같은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보냈어요. 동생 남편이란 그 망할 놈 여전히 망나니 같은 짓거리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흥신소에서 찾아준 사진을 보는데 가는 동선이라고는 일용직 현장 갔다가 PC방 갔다가 지 상간녀랑 같이 노래방이나 갔다가 보아하니 하루 벌어 하루살이로 살면서 막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랑 수아 보호자야. 내가 그 자식한테서 너희 목 다 찾아다 줄 테니까 너는 마음 강하게 먹고 네 몸이나 잘 챙겨. 알겠어? 언니도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 췌장암 그거 통증으로 발견한 거면 답 없는 거야. 나 그냥 조용히. 췌장암이 뭐, 우리나라 의료기술 좋아. 걱정하지 마. 언니가 너 살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뭘로 들은 거야. 너 수아 엄마야, 내 동생이고. 그런데 네가 우리를 두고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니지. 정신 차려. 너 살 수 있어. 이미 치료 의미 없다고 하는 여동생 손 끌고 가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단 몇 개월이라도 더 살게 하고 싶었어요. 제 욕심이라면 욕심이겠죠. 하지만 여동생이 생사를 오가는 걸 보고 모른 척할 수는 더더욱 없었어요. 한 병원에서 그래도 연명치료할 수 있다길래 그리로 데리고 갔죠. 제 조카 아이는 그럼 어떻게 했냐고요? 당연히 제가 이모니까 제 조카 내가 거둬야죠. 저희 집에서 제가 데리고 지내기로 했어요. 싹 씻겨서 예쁘게 해주고 태권도 배우고 싶다길래 학원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여동생과 조카를 챙기고 난 뒤 저는 나머지 제 일을 하기 위해 연락에 달려갔죠. 제가 연락에 달려간 그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진심으로 저희 자매의 일에 나서줄 변호사를 찾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갖고 있는 동생 남편이라는 놈의 외도 증거를 내밀어서 변호사님과 함께 상담하고, 그리고는 상담과 함께 곧바로 동생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동생은 몸이 안 좋으니 모든 연락은 저와 하기로 하고서 말이에요. 아이 처형, 오랜만에 연락도 왔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건 아니죠. 우리 이렇게 서류로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오랜만에 서로 얼마나 늙었나 얼굴도 좀 보자고요. 누가 니 처형이야. 이 개만도 못한 놈.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얼굴? 그래, 얼굴 한번 보자. 안 그래도 짐승만도 못한 그 뻔뻔한 상판 얼마나 잘났나 내가 궁금했거든. 그 망할 놈. 이혼 소장을 받고서 엉뚱한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제 여동생이 죽어서 제가 변호사를 통해 연락한 줄 알았었나 봐요. 지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게 있는가 싶어서 상간녀까지 달고서 후다닥 가게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처형이라고 하는 그 자식 면상에 그대로 걸레밥 물을 끼얹었어요. 아이씨 뭐야, 뭐 하는 거야? 아우 냄새. 오랜만에 봤더니만 치매라도 걸린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처형? 아이씨 진짜. 어머, 이거 보세요. 다짜고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사람한테. 저는 두 바퀴벌레가 하는 말을 사뿐히 무시하고는 동생 남편한테 돈 5만 원 던져줬어요. 그 꼴을 동생한테도 찍어서 보여줬다면 동생이 통쾌하게 웃었을 텐데 말이에요. 어쨌든 동생 남편이라는 그 망나니 놈은 걸레밥 물세례를 받고 질색을 했고, 상간녀는 갑작스레 벌어진 상황에 오빠 오빠 거리면서 다른 말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동생 남편이 큰 소리를 내기도 전에 제가 먼저 버럭 소리를 질렀죠. 사람? 여기 사람이 어딨어? 이 개만도 못한 것들아. 뭐? 혜정이 잘못됐냐고? 아니, 혜정이 너무 잘 지내. 너 같은 놈한테서 벗어나서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살아. 내가 너한테 미쳤다고 내 동생 세상 떠났다는 연락을 할까? 착각하지 마. 나 너한테 우리 수아 양육비, 네가 내 동생한테 개 망나니 짓 한 거 그거 걸고 이혼 소송하겠다고 연락한 거야. 알아?
제가 이혼 소송이라는 이야기를 하자 동생 남편이었던 그 인간은 헛웃음을 치더라고요. 비웃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동네 양아치 마냥 껄렁껄렁거리면서 제게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그 나불거리던 주둥이가 떠오르네요. 빨래 집게라도 옆에 있었으면 그대로 콱 찝어버리는 건데 말입니다. 아이고, 수아 엄마가 얘기 안 해요? 그년이 내 빚 가져가기 전까지는 나 절대로 이혼 못 해준다니까.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이혼하고 그년 세상 뜨면 당신이 그년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이고 뭐고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 꼴은 내가 못 보지. 나 절대 이혼 안 해. 그게 세상 뜨고 뼈가루만 남을 때까지 내가 버틸 거야. 너는 애 아빠라는 인간이 네 자식이 어떻게 살지 그 걱정은 안 되고 오로지 돈이야? 그게 아빠라는 인간이 할 소리냐고. 아유, 됐으니까 양육비나 내놔. 너 같은 인간한테 내 조카 잘하게 할 생각 없어. 네 새끼 내가 키우려니까 양육비나 내놓으라고. 양육비? 아이고, 내가 미쳤냐? 나는 그 딸 자식도 낳기 싫어서 낳지 말고 병원 가서 수술하자고 했었어. 근데 그년이 청승 떨면서 애 낳겠다고 해서 꼬인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진작에 나도 그 곰 같은 여자랑 끝냈다고. 그 자식 지 입으로 지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했는지 술술 불더라고요. 저는 속에서 열불이 났지만 일부러 더 도발하면서 그놈이 자기 스스로 자백하는 만행을 다 들었어요. 그 더러운 말을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귓구멍을 씻어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고 난 뒤에 저는 그 자식 앞에 녹음기를 척 하고 내려놓았어요. 그 녹음기를 본 순간 그놈과 상간녀는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내가 벙어리라서 니놈이 하는 그 개 같은 소리 그냥 다 듣고 있었는 줄 알아? 아주 고맙다. 네가 알아서 네가 한 그 개짓거리 떠들어줘서. 우리 혜정이가 뭐?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너보다 돈이 있어도 내가 몇 배는 더 있고 네가 선임할 변호사보다 내가 선임할 변호사가 배는 많을 거야. 알겠니? 네가 과연 그 개소리 어디까지 짓거리나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볼 거야. 알겠어? 네 두 연놈들 어디 한번 엿 제대로 먹어봐라. 몰랐겠죠.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도발해서 다 녹음을 했다는 걸 말이에요. 결혼 생활 내내 그 자식이 가장으로서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력했으며 그 어린 자식한테 얼마나 못된 아빠였는지 알려주는 증거 덕에 제 동생과 저는 그 망나니 같은 인간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 거지 같은 놈 제 여동생한테 위자료 어떻게 내줬는지 아세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자동차가 얼마나 필요한 건데 두 자매가 아주 쌍으로 재수없는 건 똑같네. 이래서 옛날부터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내가 우리 할망구 말 듣고서 혜정이 그년이랑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고. 그건 이쪽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떻게든 혜정이 그 기집애한테 너 같은 쓰레기랑 결혼하지 말라고 내가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어떻게든 찾아내서 당장 머리채 잡고 끌고 나왔어야 했는데 나야말로 그게 한이 된다. 그리고 뭐 사업. 아이고, 대체 무슨 사업을 하시길래 위자료 줄 돈도 없어서 그가 똥차 팔아서 준 주제. 네가 뭐 사업? 에라이 넉나간 놈아. 사업이 아니라 사기겠지. 여동생 남편은 위자료 줄 돈도 없어서 결국에 자기가 타고 다니던 똥차 팔아서 제 동생한테 위자료 주었어요. 그걸 주면서도 저딴 식으로 얼마나 비아냥거렸는지 몰라요. 사업은 무슨, 어디 가서 사기나 치고 다니는 놈인 게 뻔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멀쩡히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면 위자료 줄 돈이 없어서 차를 팔았겠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헛소리 그만 짓거리고 집에서 빨리 꺼지기나 해. 네가 나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거 아니야. 왜? 사업한다더니만 당장 월세방 하나 구할 돈도 없나 보네. 네 옆에서 개처럼 졸졸 따라다니던 그 넉나간 여자한테 보증금 좀 마련하라고 해봐. 어머, 그 기집애가 안 보이네. 어디를 갔을까? 와, 이게 진짜 사람 뚜껑 열리게 하네. 상미가 누구 때문에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건데
당신이랑 당신 여동생이 나타나서 지금 이딴 짓만 안 했어도 나도 당장에 우리 상미랑 새 인생 시작했어. 알아? 야, 정신 차려. 상미? 그 기집애가 나랑 혜정이가 나타나서 너한테 위자료 얘기하고 수아 양육비 얘기해서 떠났을까? 웃기지도 않는다. 그냥 그거 꽃뱀이야, 알아? 너랑 만나면서도 언제든지 갈아탈 준비하면서 이놈 저놈 놈팡이들 만나고 다녔다고. 제가 저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흥신소통에서 알았던 거였어요. 동생한테 동생 남편 신상 받아서 흥신소에 의뢰했을 때 그때 상간녀에 대한 정보도 제가 좀 더 캐냈었거든요. 혹여나 그 상간녀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직업이나 그런 사람이라면 아주 개망신 제대로 주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지위는 무슨, 그냥 지팡이 지푸라기 그런 인간이었어요. 세상에 꽃뱀이었더라니까요. 여동생 남편 만나면서도 지 아버지 뻘 되는 남자 옆에 붙어서 오라버니 거리면서 여기저기 잘도 싸돌아 다녔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두고 봤을 때 개털된 동생 남편보다야 돈 있는 아빠 뻘이 안전하다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상간녀가 너를 버린 거라고 하면서 사진을 뿌려버리니까 동생 남편이라는 자식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거 있죠. 그러면서 상간녀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뭘 잘못 누른 건지 스피커폰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간은 엉엉 우느라 자기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는 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상미야, 너 지금 누구랑 있어? 너 나랑 헤어지고 다른 놈팡이 만나는 거야? 아니 너 정말 왜 이래?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늑다리를 만나냐 상미야. 누가 네 상미야? 야, 그럼 너 같으면 개털된 인간이랑 만나고 싶겠니? 우리 나이 적은 나이 아니야. 나도 내 노후 준비해야지. 내가 미쳤다고 내 노후를 너 같은 개털이랑 보내고 싶겠니? 아빠 뻘이던 할아버지 뻘이던 나는 내 노후 책임져 줄 사람이 내 남자야. 알겠어? 그만 질질 짜고 너도 어디 나가서 네 엄마 뻘이든 할머니 뻘이든 누구든 잡아서 잘 살아.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뭐? 야, 이 나쁜 년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자식이랑 내 마누라 버리고 내가 너를 왜 만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동생 남편이었던 그 인간도 꽃뱀 사기의 피해자인 것 같더라고요. 일용직해서 번 돈 족족들이 다 상간녀한테 갖다 바쳤고요. 동생이랑 살 때도 집에 조금이라도 모아두었던 재산 싹싹 긁어 모아 그 상간녀한테 갖다 바친 것이었어요. 그러더니만 그 자식 상간녀한테 전화로 대차게 까이고 나자 저한테 들러붙더군요. 갑자기 사랑 많은 남편인 척 하면서 말입니다. 저요? 저 우리 혜정이 얼굴 좀 보러 가면 안 될까요? 제가 혜정이한테 제대로 사과는 하고서 혜정이랑 헤어져야 할 것 같아서요. 안 그러면 마음이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혜정이 저 만나서 고생만 했었는데 우리 수아도 저 때문에 상처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저 이렇게 수아 엄마 보내면 천벌 받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이고 천벌. 그럼 네가 한 짓이 있는데 천벌도 안 받으려고 했던 거야? 야 지동만이 너 천벌 받아. 너는 천벌이 아니라 만벌도 받을 거야 알아? 내가 우리 혜정이한테 요즘 뭐라고 하는 줄 아니? 너 같은 놈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그래. 절대 용서하지 말고 네 놈이 했던 짓 잊지 말고 똑똑히 기억하라고. 그래서 제발 너 같은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루하루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라고 내가 그랬어. 너 죽는 그날까지 편하게는 못 살 거야. 뭐 어쩌겠어? 네가 한 짓이 있는데. 제 말이 틀린가요? 물론 여동생한테 했던 말은 그냥 제 속마음이었어요. 독하디 독한 저와는 다르게 그저 순하고 착한 여동생은 인생이 끝나간다는 게 느껴지는지 자기 안에 있던 원망을 다 버리고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자매를 무심하게 버렸던 부모라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남편에 대한 원망도 말입니다. 속으로는 죽는 그날까지 눈을 감은 그 순간에도 절대 남편이었던 그놈을 용서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동생 마음 편한 게 우선이니 입을 닫았네요. 어쨌든 저한테 저렇게 다시 매달려 보려 했던 동생 전 남편은 진정한 개털이 되었어요.
동생 전 남편이라는 놈이 상간녀랑 살림 차리며 살았던 그 집이 제 동생이 마련한 전셋집이었거든요. 그것들이 짐을 빼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거 아닙니까? 제가 동생네 집주인한테 찾아가서 사정 다 말하니 그 사모님도 저와 함께 열이 받아서는 당장에 나가라고 법적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 그 망나니 같은 인간 짐 싸서 후다닥 나가더군요. 그리고서는 저는 그 자식한테 제 조카에 대한 양육권 포기도 받아냈어요. 2번 다시 아이를 보지 않을 거고 아이를 보여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을 거라는 그 각서까지 말이에요. 그걸 받아서 동생한테 보여줬네요. 언니야, 우리 언니 너무 고마워. 언니, 나 이제 언니가 있어서 정말 마음이 놓인다. 우리 수아도 언니 있어서 너무 좋대. 이모 있어서 너무 행복하대. 언니, 우리 수아 좀 잘 부탁할게. 내가 언니 속 썩인 거 그거 벌 다 받고 있을 테니까 우리 수아 좀 예뻐해줘. 야, 너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네가 뭐 내 속을 썩여. 너 벌 받을 거 하나도 없어. 너랑 나랑 수아 우리 벌 받을 거 없어. 네가 왜 벌을 받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뭘 예뻐해줘. 네 새끼 네가 얼른 나와서 예뻐해줘. 이모는 그냥 이모지. 엄마가 애를 키워야지. 네 새끼 네가 걷어. 하여간 웃기는 기집애라니까. 여동생은 전 남편한테서 양육권 포기각서를 받은 게 그렇게 좋았나 봐요. 투병으로 많이 힘들던 시기임에도 온 힘을 다해서 환하게 웃어주었거든요. 자기 딸을 잘 부탁한다는 동생의 말에 저는 화를 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점점 동생과 이별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남편한테서 벗어난 제 여동생은 2개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있다가 눈을 감았어요. 일어나. 너 누가 나한테 이렇게 짐 주고 가래? 너 어쩌면 애가 이렇게 이기적이니? 그렇게 내 속 썩이고 나가더니만 이렇게 돌아오고. 너 정말 언니한테 너무한다. 혜정아, 언니가 너한테 잘못한 게 많잖아. 조금만 더 있어주면 안 될까? 언니가 너한테 잘할 수 있게 조금만 더 있자. 응? 혜정아, 언니 두고 가지 마로. 수아 두고 가지 마, 혜정아. 여동생이 임종을 맞기 전 의료진들의 제안으로 조카아이와 여동생이 인사할 시간을 주었어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느껴지는 게 있겠죠. 조카는 의젓한 모습으로 제 엄마와 인사를 나누고 병실을 나섰어요. 그리고 저는 어른답지 못하게 엉엉 울면서 동생한테 매달렸죠.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흘러가는 거더라고요. 동생의 호흡이 가늘어지더니 휴식을 택했어요. 저한테 우리 조카, 아니 이제는 제 딸이 된 그 착한 아이를 선물로 남겨두고서 말이에요. 9살이었던 그 꼬마는 이제 11살이 되었어요. 똘똘하고 심성 착한 제 딸은 선생님이 되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공부 중이랍니다.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 엄마도 원래 꿈이 선생님이었다고 했어. 엄마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엄마한테 왜 너는 엄마 아빠 모시고 참관 수업 안 오냐고 막 뭐라고 했었는데 그때 엄마가 너무 속상했대.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이 돼서 엄마 같은 학생이 있으면 엄마가 대신 엄마 해주고 싶었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 될 거야. 내가 선생님 돼서 엄마랑 이모같이 있는 학생들 내가 엄마 해줄 거야. 우리 딸 생각하는 거 정말 기특하죠. 그 어린아이는 세상 떠난 지 엄마한테 자기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서 열심히 연필을 끄적이고 있답니다. 저도 우리 딸을 본받아서 마음 잡고 더욱 열심히 잘 살아가 보려 뛰어다니고 있어요. 너무나 빙빙 돌고 돌았지만 이제야 서로의 가족이 된 저의 조카, 아니 이제는 제 딸이 된 아이와 함께 제 동생 목까지 열심히 살아가려 해요. 동생이 마음 편하게 저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하는 음식점 사업이 꽤 잘 돼서 많지는 않다만 하나둘 지역으로 지점을 늘려가려고요. 체인점을 내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우리 딸내미 부족한 거 없이 키울 수 있을 정도로만 돈을 벌면 좋겠네요.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여러분이 주변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어요. 그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하길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